다음 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지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집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예비 후보자를 소환해 대질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 역시 중거리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치여서 실제 체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주말까지 쾌청한 하늘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중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첫 소식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가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제33형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재판을 심리 중인 점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법원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사람은 소수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보수와 진보 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해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입니다. 김 씨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김태율 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서울로 가 일부 공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현역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관리들도 같은 분석을 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지로 지목된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의 거리는 1,200km로 5,000km가 넘는 ICBM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ICBM의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리핑 중인 외무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로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또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하마스 측은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에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6개월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고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 데이프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터무니없고 반유대주의적인 결정이라고 일축하며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과 지지자들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ICC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Because Hague is an anti-Semitic court in an anti-Semitic world, and they just hate Netanyahu because he's the greatest leader in the world now. 반면 하마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환영하며 전쟁의 책임 범위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가자 지구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ICC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re binding to implement this court decision.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섰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를 보듯 강제성이 없는 ICC의 체포영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이 현지 시각 2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나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이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당시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어길 명령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출석합니다. 항명 혐의에 대한 군검찰의 최종 신문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이뤄진 공판만 모두 10차례, 선고를 앞둔 마지막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최 해병이 순직한 이후 경위를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인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는지를 두고 그동안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항명죄, 그 전제 조건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령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망설인 사실은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항명할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박 전 단장은 질문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답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군사법원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1심이지만 항명죄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문 제출 등 감경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 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열립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곽 변호사 측은 검찰이 정당한 수임료를 부정한 돈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감금 협박하다가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항소심 선고도 비슷한 시각에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은 20대 이모 씨 등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 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 1,100여 명의 소속 병원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 네,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도 하루 뒤인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교통 대란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어 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고액의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박 당첨금이나 가상자산을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현장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더니 김치통과 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돈다발이 나오는가 하면 골드바와 고가 미술품, 고가 와인이 다량으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팀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서랍을 열자 숨겨놓은 수표와 돈 뭉치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박스를 열자 흰 종이에 쌓여있는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해외 족자와 추나첩 등 62점이 압류됐습니다. 고가 와인과 주류도 90병이 넘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하고 징수에 나서자 체납자의 위협과 욕설, 거센 저항이 이어집니다. 세금 대파리지 않는다고 했어. 5억 원 상당의 유명 화가 미술품과 조형물 12점이 나오고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 6억 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서는 김치통 속에 숨겨놓은 돈다발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숨긴 체납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와 아파트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가상자산을 숨긴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체납자 등 696명에 대한 집중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한 현금과 채권 확보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네,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는데 정작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암이 치료돼요. 말기 암이. 동의보감을 보고 많이 해요.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제조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야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을 판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서쪽 일부 지역으로 초미세먼지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다소 쌀쌀해지겠고 주말까지는 쾌청한 하늘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이 잿빛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희뿌연 장막을 친 듯 시야가 흐려졌고 강 건너 건물은 윤곽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대기가 정체하며 아침 안개와 국내 오염물질이 뒤엉킨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섞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 한때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 2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초미세먼지는 코와 점막 등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로 대비했지만 답답한 하늘이 아쉽기만 합니다. 시계가 너무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곳에서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보다가 이렇게 흐린 날씨 보니까 일단 시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쉽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뿌연 하늘은 밤사이 남부 내륙으로 확대해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 서쪽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길에도 호흡기가 예민하다면 마스크를 쓰는 등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북쪽에서 비교적 청정한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는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비교적 맑고 쾌청한 하늘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 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보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제2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된 친윤계 진상규명 요구에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자중질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당내 내분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알려진 건 이달 초입니다. 애초 글쓴이의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이지만 한동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물 등이 200건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와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란 당 차원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논란의 불씨가 그의 가족들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 대표 아내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글 등이 900여 건 검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더니 애초 익명성을 띤 게시판에 어떤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표 일가가 여론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도 진위 여부엔 다시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친윤계는 되려 이를 고리로 오는 25일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해명 시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돼봐야 결국 제살깎기일 뿐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 등의 대응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등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경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왔던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률을 유지하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이 하루 전보다 84원 내린 2,990원으로 집계되면서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긴 협상 끝에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사는 조만간 다시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을 넘길 경우 내년 임금 교섭까지 포함해 3년치 임금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돼 두 회사 합병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자사의 핵심 기술인 재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계와 만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서울 명동의 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1,032만 원 정도로 1위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어 9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연말연시를 맞아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마일리지 특별기를 처음으로 운항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은 중국과 우리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합의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열흘 넘게 이어온 강의실 봉쇄를 풀고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점퍼들 뒤로 동덕여대 본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학교가 여기저기 보름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서 좀 그런 게 좀 사태가 좀 점잖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안도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봉쇄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공학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점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네, 지난달 슈퍼문의 영향으로 밀물 홍수를 겪었던 중국 해안 도시들이 또 한 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11월 태풍과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변화에 더해 오랜 지반 침하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무트로 넘쳐 들어옵니다. 물바다가 된 도심 거리의 맨홀 뚜껑은 연신 물을 토해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둔치 공원도 불어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没下狂暴雨，下子也就感觉1-2分钟就满出来了，从来没有过的，谁都没遇到的。 최근 중국 동남부 연안 여러 도시에서 바닷물이 넘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슈퍼문의 영향 등으로 밀물 홍수를 겪은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엔 달의 인력에 더해 동남부 연안에 잇따라 접근해온 11월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태풍이 직접 닥친 건 아니지만 먼 바다에서 생긴 폭풍 헤일의 여파로 밀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11月的这个中下旬，东南沿海出现这种海水倒灌的现象，非常的
少见。当然，跟我们的秋台风的一个多发是肯定有关系的。 지난 4월엔 중국 연안 도시들이 신압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지하수 난개발과 도심 빌딩 숲의 무게 등에 따라 지반이 매년 3mm 넘게 침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100년 안에 중국 해안의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2억 7천만 명이 살 곳을 잃게 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오스의 관광지 방비행에서 외국 배낭 여행객 4명이 메탄올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술을 마신 뒤 숨졌다고 AFP와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9살 호주인 비앙카 존스가 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며 존스의 친구인 홀리도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라오스 방비행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지만 원인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현지 시각 21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는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당국은 항공사들의 항공편의 10%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일부에서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파리와 교외를 잇는 트랑실리앙 일부 노선은 아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또 분화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기상청은 현지 시각 20일 밤 남서부 레이케네스 반도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7번째 분화로 기상청은 지난 8월 있었던 직전 분화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군 성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뚫어내고 글로벌 선두 주자로 서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원지대. 너무나 황량해 죽은 남자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의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린 이 소금물에는 바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 달에 걸쳐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농축시킨 뒤 본격적인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수산화 리튬 공장이자 남미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매장량은 1,3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고요. 불순물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수많은 불순물과 폐기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선 물과 전기만 이용해 추가적인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된 부재료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물과 전기만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직접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BPD 기술은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리튬 수급을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칠레 등 남미 중심의 리튬 소금 호수까지 인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리튬 수입량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통해 든든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존하던 분리막 부품도 강소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2만 5천 톤 규모 리튬 공장을 더 건설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도 몸집을 키워서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염수 리튬과 더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강서 리튬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18,200km 떨어진 척박한 험지에서 땀방울로 일궈낸 리튬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네,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It's nearly been an hour. For the love of gosh, how time flies.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 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범을 붙들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차은우 씨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이 뜹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인정.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2만여 건을 분석, 학습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범죄 대상에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용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천 지역 최대 미술 축제인 인천아트쇼 2024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등 1,300여 명의 작품 6천여 점이 전시될 정도로 지난해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릿빛의 비너스, 동전 13만 개로 만들어진 김승우 작가의 작품, 이천의 도자기 명장 김판기 도예가가 빚은 달 항아리와 우리의 강산을 은은하게 집어넣어 그림으로 표현한 최영욱 작가의 달 항아리 특별전, 배우 하지원은 오랜 시간 배우 생활에서 엮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그림을 내놨습니다. 배우로서 맺고 지냈던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하학적 그림전에 풋풋한 일상에 대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피카소의 드로잉 아침 먹는 아이, 호박을 소재로 한 조각과 그림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으로 새로운 영역을 보이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이처럼 세계적 거장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6천여 점이 올해 인천 아트쇼에 걸렸습니다. 매니아한 아이하고 찾아왔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신진 작가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나 미디어 아트도 있어서 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생활 속의 그림, 더 편하고 쉽게 그림을 감상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즐기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나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도 그림 하나 걸 거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걸므로써 가정이나 또 사무실에서 느끼는 행복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도 시행됩니다. 또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요트 전시와 LED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색다른 볼거리도 준비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대구시가 달성군에 있는 세천늪 테마 정원을 첫 번째 지방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네,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연못에 울긋불긋 단풍이 비치고 물가엔 갈대군락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솔길을 따라 핀 은은한 핑크뮬리는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한가운데 만들어진 세천늪 테마정원입니다.
늪 주변으로 나무가 우거지고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어서 산단 직장인들의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계절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요즘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단풍도 있고 또 여기 예쁘게 된 핑크뮬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아이들뿐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나와서 기분 전환하고 다시 오후에 힘내고 일하기에 괜찮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괜찮은 공원입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이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지자체는 내년 6월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담아내 산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읍면만의, 동네만의 독특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형 그런 정원을 테마로 학생, 주부, 근로자 등등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참여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대구의 첫 지방정원이 시민들의 정원 활동은 물론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북부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어들며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다시 맑아졌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1.9도, 청주 7.3도, 부산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을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쾌청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